네, 안녕하세요. 적법 절차의 원칙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헌법에 이런 12조 1항, 3항을 살펴보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땡땡땡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런 적법 절차의 원칙이 헌법 원리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게 절차니까 어떤 절차를 지켜야 된다, 단순히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실질적 내용이 그러니까 그 어떤 절차를 구성하는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된다. 실질적 의미, 그 내용조차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특히 형사소송 절차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형사소송 절차에 관련된 내용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이 내용이 형사소송 절차에 한정돼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 절차는 형사권의 실행 절차인 형사소송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헌법에서 특별히 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죄를 지어서 어, 저희 징역이나 금고형에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들어가게 돼서 또 때에 따라서는 또 사형제도가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지만 무기징역이라도 어쨌든 내가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벌금도 마찬가지죠. 벌금을 내게 되면 일정 부분 그 금액만큼 재산 가치가 감소하기도 하겠지만 그게 나에게 전과로 남기잖아. 전과로 남겨서 나름의 이제 사회상 일정한 불이익이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이런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국 형사소송 재판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사소송 절차 좀 발음이 했는데요. 형사소송 절차가 가장 적법 절차가 필요한 경우다. 그래서 규정했을 뿐이지 그게 아니라고 해서 그 형사소송 절차가 아니라고 해서 적법 절차 원칙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이런 의미,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비단 신체의 자유에서만 아니라 모든 기본권 보장 관련된 특히 이런 것들이야 적법절차 원칙이야말로 법치주의 원칙의 실현 원리다. 그래서 적법절차 원칙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의 침해에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를 받은 경우에만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합리적 정당한 법률은 실질적 내용이 정당해야 된다는 내용이면 뒤에 있는 절차는 형식적 절차도 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 그리고 이런 적법 절차의 원칙이 현재 헌법이 벌써 나이가 87년도니까 지금 한 35년 정도 된 거 아닌가요? 35년 정도 해서 이제 어떤 이제 30대 중반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헌법이지만 이게 가장 최근에 공포된 헌법이거든요. 이때 최근에 가장 들어온 헌법에 들어온 건데 이거는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 기성으로 채택되었는데 그 의미는 누구든지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 근거가 있고 적법한 절차에 하지 아니하고는 하지 않고 아니 이되는 바 형사 절차상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제한 관련된 모든 입법 작용, 모든 행정 작용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행정 작용이겠죠. 행정 작용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그 적법 절차의 원칙을 수립하게 된, 개수하게 된 그 원현원에 대해서 처음에 영미법계 국가에서 원칙이 발전되어 왔다. 특히 미국 수정헌법의 명문화 됨으로써 미국 헌법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고 있고 모든 국가적인 집행은 일반 원리로 해석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이다. 그리고 이런 원칙은 독일 등 다른 국가에서도 법치국가의 원리 또는 기본권 제한의 법률 유보의 원리로 정립되게 되었다. 헌법 12조 1항은 적법 절차 원칙의 일반 조항이고 12조 3항은 특히 그 정도가 가장 심한 형사상 강제처분의 영역에 기본권을 더욱 강하게 보장하려는 의지를 담아 중복 규정된 것이라고 해석하면 상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법 절차 원칙의 내용을 좀 보다 보면 그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적정한 것이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아까 법치국가의 원리랑도 비슷한 게 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2주차나 아니면 그 전에 있던 그 강의 안에서 나왔던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발전되다 보니까 확실하게 예를 들면 적법절차 원칙이랑 법치국가의 원리랑 비슷비슷한 거죠. 법치국가의 원리, 적법절차 원칙이 상당 부분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좀 절차가 또 있다 보니까 그냥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했던 논의에서 실질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절차적인 속성을 좀 더 강조할 때는 적법절차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치국가 원리랑 적법절차 원칙이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 어떻게 구별되고 이런 것보다도 결국에는 뭔가 이런 그 법치국가의 원리라든지 법적절차 원칙이 바라보고 있는 그 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요구하는 점이 있다는 거죠. 어떤 형식적으로 어떤 문헌화되어 있는 어떤 그 규정을 본다기보다 법이라고 하면 공정하고 정의롭고 그런 인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 질서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현행 현존하는 어떤 법 질서도 중요하긴 한데 더 나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관념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법의 지배, 법치국가의 원리, 적법절차 원칙이 조금씩 서로 설명이 달라 보여도 결국에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형사용 절차에서 이 내용이 이제 어쨌든 적법절차 원칙이 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잖아요. 보면 포괄적 절차적 기본권이다. 근데 이게 보면 재판 청구권이랑도 비슷하다. 이거 재판과 사법 관련된 내용에서도 사실은 이 내용이 비슷비슷하거든요. 특히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관련된 거라고 했으니까 형사소송 절차는 결국에는 재판 절차의 어떤 연장이잖아요. 그것 또는 연장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다.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된 가장 중요한 절차적 요청 중에 하나로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할 것,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다만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것인지는 사실 뭐 이거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설시는 부득불 헌법재판소도 나름의 본인도 헌법재판 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판에서 모든 걸 판단해서 그 해당 법률 조항이든 어떤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걸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진짜 뭐 너무 누가 봐도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경우 아니면 사실상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헌이라고까지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으로서의 한계. 그러니까 적법절차 원칙이 정말 그 예를 들면 좀 부족해서 적법절차 원칙이 이게 그 강한 칼이 아니어서 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적법절차 원칙이 위반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구에 있는 사람, 헌법재판소 자체가 어쨌든 헌법재판이라는 그 어떻게 정치적인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국회가 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왜냐면 재판에서는 뭔가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고 있는 법을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법령의 공백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심하게 선을 넘지 않은 이상 적법절차 원칙의 위반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다고 해서 설령 헌법재판소에서 적법절차 원칙의 위반이라고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어떤 현재 있는 문제가 적법절차 원칙의 어떤 그 추구하는 가치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법절차 원칙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서 개선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뭐 그거는 충분히 입법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때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법의 지배, 적법절차, 재판 청구권, 법치국가의 원리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는데 결국에는 설명이 조금씩 비슷하고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바라보고자 하는 관점은 우리가 법이라고 하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공정하고 공평타당하고 정의롭고 예,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각각 다른 언어로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제 생각에 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거를 같은 코끼리를 보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법치국가의 원리, 법의 지배에 관련돼서 이제 예정 슬라이드를 좀 가져와서 보면 예,
여기서는 주로 이제 그 법의 지배에서는 실질적인 어떤 법치국가 실현이라고 해서 내용이 정당해야 되는 거니까 뭐 자의금지 원칙, 가행금지 원칙, 뭐 신뢰보호 원칙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요 판례에서는 요 판례에서는 적법 절차 원칙까지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뭐 법치국가의 원리에 뭐 예를 들면 적법 절차 원칙이 포함된다 뭐 이런 식의 설명까지는 없었는데 여기에 이게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해서 없다고 볼 수 있냐는 거죠. 당연히 제 생각에는 법치국가의 원리 실현에 적법 절차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례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치국가 적법 절차 원칙이 법치국가의 원리랑 뭐가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도 없다. 재판 청구권의 내용 같은 걸 보더라도 법관의 면전에서 증거 자료가 조사 진술되고 당사자에게 공격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 그러니까 당사자 주의와 구두 변론 조의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어떤 사법제도 또 재판 청구권의 내용이라 보고 있잖아요. 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적절히 고지하고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 같은 것을 바라보고서 하는 얘기라는 거죠. 요 내용이 요, 내, 요 내용과 요 내용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거죠. 다 같은 내용이다. 사법제도에 관련돼서 객관적 사실을 인정해서 법을 해서 적용하는 것이 사법인데 그게 이제 어느 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절차를 이루면서 시간에 따라서 당사자의 기회를 주고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하시는 주재하는 사람, 판단기관, 판사님, 법관의 독립성, 공정성, 그리고 당사자 간의 대심적 심리적 구조, 당사자의 권리적 절차적 권리보장. 요 내용이 적법 절차 원칙이라든지 뭐 이런 재판 청구권의 내용이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 같은 내용이죠. 같은 말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요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 적법 절차 원칙이랑. 다만 그 강도가 적법 절차 원칙에서 말하는 강도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좀 더 강화돼서 밀도가 좀 높아지는 거죠. 높아져서 요구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적법 절차 원칙을 얼핏 보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형사소송은 사법 절차의 일종이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앞에 나와 있던 판례들을 보면 입법, 행정, 사법에 다 적용되는 거니까 특히 행정에서 인정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행정 절차에도 적법 절차가 인정되는 거다. 특히 형사소송, 사법에서도 저희가 주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중요하게 봤다고 했잖아요. 형사소송 절차는 형벌권의 행사, 신체 자유를 특히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다 좀 더 관심을 두고 있어서 밀도가 높게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모든 행정절차, 모든 기본권에 관련된 것에서 행정절차까지 다 포함시킨 좀 넓은 확대되고 있는 거죠. 대신 밀도가 높았는데 이렇게 확대가 되면 밀도가 낮아지긴 하겠죠. 형사소송 절차만큼, 형사사법 절차만큼 강도가 높은 정도로는 요구되지는 않을 수 있다. 그 정도는 이거는 저기 뒤에 가서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좀 넘어갈게요. 신체 자유의 절차적 보장. 그래서 형사소송 절차에 관련돼서 이게 왜 이 적법 절차의 원칙 자체가 형사소송 절차 신체의 자유에서 먼저 태동됐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면 그 역사적 연원을 찾아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갑자기 영어가 나와서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세계 인권선언 한 국문 번역본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한번 요 내용이랑 앞에 있는 영어랑 맞춰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중요한 내용들은 본로 처리했는데요. 이미 1948년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 인권선언 하고서 이제 유엔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3조가 사실상 1조, 2조는 좀 다른 내용들이어서 3조부터가 사실상 모든 인권에 관련된 내용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가장 처음 말하는 게 생명, 신체, 안전이. 그 내용을 계속 한 11조까지 반복하고 있거든요. 어느 누구도 고문,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 형벌. 요즘 이제 형벌이 뭔지 고문이 있는 국가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형벌이 중요하니까 바로 이 생명 신체 다음에 쓰지 않았겠습니까? 8조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아라.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는 거 법정 이게 뭐 나름의 재판 청구권 사법제도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추방되지 않는다. 체포 구금 이게 신체의 자유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해 결정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고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는다. 특히 형사상 혐의, 신체의 자유, 생명과 신체의 자유, 형벌, 체포 구금 뭔가 같은 걸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걸. 11조 모든 형사 피의자는 변호에 필요한 모든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무죄 추정받는다. 어느 누구도 행위 시의 국내법 또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범죄 행위 적용 쓰는 형법보다 무거운 형벌이 이거는 뭐 그 행위시법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서 같긴 한데 아무튼 형사 소송 절차가 얼마나 중요하면 세계 인권 선언의 앞부분에 이 내용을 이제 쫙 배열해 놨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형사소송 절차의 결과로서 형벌이 확정되면 형벌을 받겠죠. 형벌 받기 전 단계에서 수사받는 과정에서 체포 구금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런 과정 내에서 재판 받아야 되고 무죄 추정 받아야 돼.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신체의 자유, 생명과 신체의 자유가 형사소송 절차, 또 재판 청구권, 이런 사법제도, 적법 절차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밀접한 관련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 헌법에도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보시면 12조에 아까 12조 1항 사망을 얘기했었는데 이제 조문 안 보고 하니까 잠깐 당황하셨을 텐데 이제는 보면 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신문을 받지 않는다.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완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한번 이 1항부터 제가 다 읽기에는 어차피 뒤에 다 반복되긴 하겠지만 지금 한번 정지를 해보시고서 1항부터 7항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네, 13조, 16조, 27조를 봐보면 좀 그런 연장선에 있는 내용들이 아까 행위식 관련된 행위시법주의 16조에는 다시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된 내용 27조는 재판 청구 관련된 내용 27조는 이제 한번 재판 관련돼서 사법과 재판 관련된 내용들로서 한번 봤던 내용들이고요. 12조가 이제 주로 이제 적자와 관련된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이 12조와 관련된 의미에 대해서는 앞에 헌법재판소에서 특히 1항 3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워밍업을 이렇게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 절차는 결국에는 이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이지 않습니까? 형벌을 누가 부과하냐면 판사님이 부과하는 거예요. 판사님이 그냥 부과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게 되면 판사가 판단을 하게 돼서 피고인이 나와서 어떤 피고인에게 있는 그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그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형벌을 부과하시는 요 일련의 절차를 저희가 형사소송 절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소 제기, 공소 제기는 검사만 할 수 있고 재판을 받아서 하는 거죠. 요 과정의 형사소송이 가장 기본이겠죠. 근데 이제 형사소송 절차는 다른 절차와 다른 재판 절차와 다르게 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수사 절차라고 하는 좀 특수한 절차를 거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면 형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수사를 먼저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수사의 결과로서 이제 공소 제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런 재판 절차보다도 앞에 있는 수사 절차가 훨씬 더 이제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경찰 양대산맥이 뒤에 있는 재판을 받는 것도 있지만 앞에서 수사받는 거, 수사기관에 의해서 수사를 받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특히 이 절차 내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별히 헌법에서 12조 여기서 이 수사에 관련된 내용을 이게 자세하게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헌법의 기본권,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권 관련된 조문이 10조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 10조, 11조 이렇게 길지 않거든요. 10조, 11조 한 다음에 바로 12조에 이만큼 다른 그 인권 조문에 비해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규율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놨겠죠. 다른 인권 조문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놓은 편이죠. 왜? 중요하니까. 주로 수사 절차에서. 그래서 이런 수사는 이제 검찰이 할 수도 있고 검사가 할 수도 있고 경찰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이 좀 강화되고 확대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다 수사기관에서 여기 가서 조사를 받고 그 결과 검사님 기소하시는 거예요. 피해자가 이 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요. 민사소송에서는 원고될 수 있겠지만 형사소송에서는 검사만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수사를 좀 시작해 달라고, 수사를 개시해 달라고 고소장을 내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재판에서 어떤 자기의 어떤 점을 형사 피해자서 진술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내용은 27조에 보면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판 절차 진술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자는 사실 이제 검사가 그거를 피해자의 권리를 가져와서 검사만이 독점해서 이제 형사 재판을 시작하도록 공소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피해자로서는 요 고소 정도를 할 수 있고 형사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이런 형사 절차 내에서 지위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 경찰 수사가 중요한데요. 경찰 수사가 저희가 이제 경찰 제도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이런 행정 경찰과 사법 경찰의 역할을 좀 구별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이제 이런 이제 뭔가 치안 유지를 위해서 활동하는 경찰의 역할을 물론 이제 같은 사람인데 같은 경찰인데 이런 역할을 할 때는 저희가 행정 경찰 작용으로서의 어떤 경찰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어떤 사람을 범죄 혐의를 쫓으면서 잡아서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해서 공소 제기하도록 검사가 공소 제기하도록 증거를 수집해서 단죄를 시키기 위해서 수사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공소 제기돼야 되고 공소 제기하려면 검사님이 보기에도 증거가 좀 모여야 되고 모이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역할. 요거가 이것을 저희가 이제 사법 경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특히 다른 경찰의 행정 조직으로 봤을 때는 행정부에 있는 거잖아요. 경찰청 자체가 행정자치부 소속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경찰 역할 중에서 특히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어떤 역할, 수사 절차는 요 사법과 굉장히 큰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사법의 그러니까 법원의 뭔가 관여, 법률 전문가의 뭔가 좀 그런 시어머니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그 용어를 사법경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있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이상 다 같은 이제 경찰이 행정경찰일 수도 있고 사법경찰일 수도 있는 거죠. 하는 역할에 따라서. 수사의 종류는 크게 임의수사, 강제수사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의수사는 말 그대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스스로 응해서 하는 게 수사 방법이면 강제수사는 뭔가 이제 강제력,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정말 강하게 이루어지는 수사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체계, 형사법 법체계 내에서는 임의수사는 자유로운 응사에 따라 승낙을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임의수사를 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만 강제 수사가 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로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아까 헌법에서 나왔던 그 조문들 있잖아요. 또 검증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반드시 영장을 받아야 되는 것을 강제수사라고 하고요. 이런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뭐 어떤 증거의 임의 제출은 뭐 당사자가 자연스럽게 승낙해서 제출한다고 하면 그걸 바꾸서 이루어져요. 반대로 얘기하면 당사자가 피의자 신문 응하지 않는다, 참고인 조사 응하지 않는다, 임의실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방법에 의해서 이제 일단 증거들을 수집하고 물어보는 걸 내가 계속 진술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때는 다른 증거들, 이 피의자는 진술 거부하거나 아니면 응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뭐 다른 증거들을 수집해서 그 증거만으로도 유죄 입증이 될 것 같으면 공소 제기를 하겠죠. 그래서 수사 종류로 임의 수사가 가장 기본적인 수사 방법이겠죠. 피의자 신문, 그 혐의자를 출석시켜서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진술 듣는 거.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닌 모든 자인데요. 주로 이제 뭐 고소인 아니면 이제 그 범죄 피해자가 보통 고소인이 되니까 피해자, 목격자, 관련자들에게 그러니까 피의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술 듣는 거. 임의실은 이제 물건, 증거물을 제출시키게 하는 거. 강제성 영장이 필요한 수사 방법이기 때문에 체포, 구속, 압수수색인데요. 체포, 구속은 인신에 관한 거죠. 사람 신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체포는 단시간 내 구금을 하는 것이고 구속은 좀 일정 기간 시키는 거. 압수수색은 영장을 받아서 어떤 일정 물건을 취득하는 거. 강제수사 적법절차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아까 봤던 조문들 중에서 강제수사 관련된 조문만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12조 1항, 3항, 4항, 5항, 6항 주로 체포 구속 관련된 내용들이 많죠. 체포 구속인 경우에 법률에 의하지 않냐고는 체포 구속할 수 없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지만 가능하다. 혹시라도 영장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 사후에 반드시 빨리 사후 영장을 청구해라. 체포 과속 받으면 일단은 내 인신이 제한된 어딘가에 지금 가득 구금되어 있는 거잖아요. 신체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그걸 해방시키기 위한 변호의 조력, 변호사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가지기 때문에 자력이 없으면 국선 변호를 붙여주겠다. 또 그리고 안에 있으니까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호사 선임하려고 하면 가족이 알려야 되니까 가족 등 신뢰관계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될 거예요. 쥐도새도 모르게 잡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체포 구속 받을 때 그래도 내가 무엇 때문에 이제 체포 구속이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앞서 말한 변호인 조력 받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뭐 이런 걸 소위 뭐 미란다 원칙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준수하지 않으면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다든지 이게 뭐 가장 유명한 원칙이죠. 체포 구속 당한 다음에는 일단은 그걸 다시 해방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부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뭐 16조나 아파 여기 12조 3항에 있는 압수수색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체포 절차는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단시간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제 그렇게 길게 잡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구금하는 것이다. 영장이한 체포,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경우들이 있습니다.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만 단기간에 이제 데려와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범죄 혐의가 이렇게 인정되는 것 같은데 인정되느냐 마느냐 물어보는 절차인 거죠. 구속은 그건 좀 사실은 구속은 법정 구속이고 이건 체포는 수사 단계에서의 체포인 건데 구속은 좀 다른 게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서 재판 단계에서 구속이 되는 거거든요. 보통 1심이 끝났을 때 1심에 이미 한 유죄가 나왔지만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필요가 있을 때는 구속을 시킬 수 있죠. 아니면 재판을 받는 단계 중에서도 계속 불출석을 한다. 필요하다고 하면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재판 단계에서는 그냥 법원이 재판 진행 중에 하는 거니까 법원이 바로 영장을 발부하면 되는 것인데 수사 단계라고 하면 체포랑 유사하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서 법관이 발부를 해야지만 구속을 시킬 수 있다. 구속 기간은 이제
48시간이면 이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속기관은 경찰, 검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구속적부 심사도 있고요. 사전 영장, 그러니까 그 전에 구속하기 전 단계의 영장 실질심사, 구속하고 난 다음에서는 구속적부 심사 또는 보석 등을 청구해서 나갈 수 있는 잠시라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또 재판이 진행된 것과는 별개로 일단은 이제 이런 방법들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을 전후로 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적부심 또는 보석들을 통해서 해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을 해야 하고 있습니다. 예, 임의수사에서 적법조치하인데요. 임의수사는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임의 제출 아까 봤던 것이고요. 피의자가 출석해서 진술하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고 피의자 아닌 자도 진술하면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거. 물건 제출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다 임의적으로 이루어진다. 임의적으로. 임의수사에 관련돼서는 형사상 자기의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지 않냐는 거죠. 임의적으로 진술해야 되는 거니까. 혹시라도 내가 한 진술이 자백 진술이 있죠. 자백하는 진술,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해서 자의로,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또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르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전단에는 자백의 임의성 법칙, 후단에는 자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강 증거를 요구하는 것. 12조 7항. 여기 이제 보다 보면 이제 그 뭐 신문, 질문하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은 진술하는 것들은 좀 나와 있는데 아까 봤던 그 임의 제출에 관련된 내용은 없잖아요. 이거는 형사소송법 내용을 보시면 임의로 제출할 때는 영장이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해야 되는 거 조서에 기재하고 어떤 이의 제기가 있으면 남겨두게 하고 보통 이제 마지막에 간인이라고 하면 이제 문서와 문서 사이에 도장을 찍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이게 연결되는 문서다라는 걸 좀 나름의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그리고 조사받을 때는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되는 거. 아까 형법에 있는 규정보다는 조금 더 형사소송법에서는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